언시국 TV 핫 인터뷰. 오늘은 국회에 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이자 새 정부의 미래 정책을 제안할 방송 콘텐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훈기 의원을 만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려보죠. 대통령실이 카메라를 4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네. 그래서 화제가 됐습니다만은. 그럼 이제 기자들이 질문한 모습도 다 이제 예. 화면에 담기겠죠. 기자 출신이신데 나중에 후반에 이제 방송 기자도 하셨는데 이 조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모든 걸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정책이죠. 왜 그러냐면 일방적으로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대변인이나 관계자들만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는데, 기자들은 목소리조차 화면은 고사하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영상이 잡히면서 그 기자의 표정이라든가 감정 이런 것까지 다 전달이 돼서 질문 답변이 나간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기자들이 무슨 질문을 하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저는 그 대통령실이나 기자들에 대한 신뢰가 더 쌓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고, 그리고 기자들도 좀 더 국민들을 어렵게 생각하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면 안 되지만 더 좀 수준 높은 질문, 이런 거를 국민들이 원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 이제 기자들도 질문으로 평가를 받겠죠. 예. 네. 지금 방송 3법 개정안 처리 예. 되는 줄 알았더니 좀 미뤄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가나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정권이 바뀌고 처음으로 그 3대 특검을 신속히 처리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가장 원했던, 그리고 내란종 씨가 관련 있는 3대 특검을 신속하게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방점을 찍고 여러 법안을 준비하는데, 민생 법안을 이제 다음 본회의부터 몰아서 처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항상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당대표 시절에도 얘기한 것 중에 가장 공감 가는 게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 비율이 선진국의 반이다, 반의 반이다. 이게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부채 비율이 높든 낮든 국민들이 체감하고 잘 사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민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대통령이 나라를 이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점이 지금 민생 법안에 찍혀 있기 때문에 방송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분간은 민생 법안 처리에 좀 집중하시고, 저희 당도 그렇고 그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국민들이 너무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민생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으면 정권의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민생 법안이 일단 가장 앞선 법안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민생 법안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방송법은 저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방송법 처리에 대한 의지가 있고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상당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약간의 시기의 문제지만 방송법은 확실히 처리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그 개정의 로드맵은 있겠죠? 예상을 해보신다면? 저는 당분간 한 몇 달간은 민생 법안에 주력해서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새 정부가 민생을 챙기고 민주당도 민생을 챙긴다는 것을 확실히 피부로 느끼게 보여줘야 된다. 그 후에 방송법은 처리를 늦지 않게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미 그 국회에서도 13명의 의원들이 법안 발의도 했고 많은 논의가 있고 많이 이렇게 좀 간극을 좁혀 갔거든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저는, 그리고 늦춰지니까 좀 이번에도 방송법이 처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확고한 의지가 있고 대통령도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방송법 처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네. 이미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만 연내 하반기에는 처리가 되겠죠? 그럼요. 올해 안에는 당연히 처리가 되고 민생 법안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을 뿐이지 저는 당연히 처리된다고 봅니다. 네. 요즘 국민들이 그 정치 효능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거의 광속으로 네. 만성가를 내시는데, 그런데 이 국무회의를 보면은 이제 전 정부의 국면들과 같이 회의를 하시다 보니까 거기 이준숙도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준숙 방통위원장 거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법적으로는 방통위원장의 임기나 독립성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뭐 법화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수사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진행 사항도 좀 봐야 될 테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내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처리될 거다. 그리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남아있지만은 임기를 채우기는 어려울 거로 봐도 되겠습니까? 뭐 국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예. 자, 방송3법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예.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듯 싶어서 말씀이죠. 방송3법의 핵심 내용, 개정 핵심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방송사법은 크게 보면 KBS, MBC, EBS와 관련된 이 세 개 공영방송과 관련된 그 세 개의 법안이고, 이 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 이게 그 방송 3법, 새로 만든 방송 3법의 핵심이고 취지입니다. 그동안은 공영방송이 정권에 따라서 이제 좌지우지되고 정권을 위해서 역할을 해왔잖아요. 이제 그거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 그래서 그 핵심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건데, 그동안은 공영방송의 어떤 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들을 정치권에서 다 임명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최소한 줄여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나 축소시켜서 정치권의 영향력, 어느 사람이 정권을 잡더라도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 이사 선임을 그 정치권이 아닌 데서도 과반 이상 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사장 추천위원회라는 걸 만드는데, 거기에 100인 이상의 국민들이 참여해서 사장 추천하고 그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거. 그리고 또 그렇게 추천된 사장에 대해서 특별 다수제라는 제도를 한 번 더 거치면서 그 사장을 또 한 번 더 검증, 그러니까 2중, 3중의 장치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사장을 뽑고, 그 사장이 어떤 정권에도 휘둘리지 않고 공영방송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앞서 의원님은 정치적 후견주의와 관련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현업 전문가들의 역량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떤 언론학자가 민주당 법안도 정치권 추천 몫을 2분의 1 정도로 예상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지금 이 방송법은 13명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해요. 3분의 1로 하는 안도 있고, 정치권이 다 하는 안도 있고, 2분의 1도 있고, 뭐 5분의 3도 있고, 다양한데 그걸 좀 합의해가는 과정인데, 2분의 1보다는 더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몫이. 네. 과거에는 100%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 이하도 상당히 진일보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시민사나 이런 데는 좀 더 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있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 비상계엄이나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여러 기관이나 여러 그 주체들이 있는데, 국회만큼 안정성이 있는 단체도 없었더라. 그런 큰 일을 겪어보니까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정치권 추천도 일부는 들어가는 게 맞다. 이제 그러니까 안정성을 위해서. 뭐 그런 주장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좀 잘 모아갖고 그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린다는 게 취지니까, 그 취지에 맞게 법을 좀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 콘텐츠 특별위원장으로서 의원님의 의견은 정치권의 추천 몫이 2분의 1은 미달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린다는 취지에 맞으니까요. 예. 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안을 내셨더군요. 방송사 언론인의 내적 자유, 즉 편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송 편성 규약을 제정하고 규약 준수를 의무화하는 한편 위반 시에 처벌 조항을 이제 두는 게 좋겠다. 이게 잘 될까요? 도입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동안 편성 규약이 있었어요. 방송에 있었는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KBS는 낙하선 사장이 왔을 때 편성 규약이 있었지만 무력화가 됐어요. 뭐 안 지켜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방송법에
그 편성규약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하겠다는 거거든요. 넣어서. 그래서 편성의 자유도 있지만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내겠다는 게 편성규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장 추천제도 있고 또 더 밑으로 내려가면 보도 책임자에 대한 뭐 인면동의제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편성규약에 들어가고 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보도의 독립성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그 방송사의 구조도 독립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과거의 편성규약은 강제성이 없었는데 법에 넣어서 강제성을 부과해서 상당히 현실성 있는 편성규약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으면 사실은 그 사문화되기 쉬운데 예. 처벌 조항에 대한 윤곽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제성을 갖게 한다는 것은 그런 강제력을 갖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편성규약을 법적으로 준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편성권이 보장이 되면 예. 방송 공공성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그렇죠. 할까요? 네. 강화에 기여하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내는 아주 중요한 편성규약이 되는 거죠. 예. 방통위 또 사실상 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심위 이 관련법 개정 기구개혁 이것도 관심사인데 말이죠.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시절부터 방송 장악의 혈안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방통위원회는 사실 붕괴 직전까지 가 있어요. 조직이 완전히 망가져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어떤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에 두 개가 다 망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없애버려야 된다는 강경한 입장의 분들은 그런 의견까지 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금 공정성 심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동영 의원님은 이제 법안 발의도 했는데 공정성 심의는 없애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도 공정성을 심의하는 데는 없다. 그래서 그런 법안도 발의하셨어요. 그래서 공정성 심의를 지금 방심위에 그 역할에 넣어야 되냐 이런 고민이 하나 있고 방심위를 지금과 같은 상태로 두냐 축소하냐 이런 문제가 지금 핵심이에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지금의 규모나 위상대로 넣을지 축소할지 확대할지 이게 이제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갖고 큰 틀에서 고민이 되고 저희 특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중요 과제로 아마 다뤄질 겁니다. 네. 일부에서는 말이죠. 이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정책 기능, 각 부처의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는 그런 정책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그러나 통합할 경우에 그 산업 중심의 정책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특위가 방송점 콘텐츠 특위 명칭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방송은 공공성을 더 강화하고 콘텐츠 쪽, 콘텐츠는 방송 쪽의 콘텐츠도 있고 뭐 OTT도 있고 더 확대가 되지만 콘텐츠는 어떤 국가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게 규제를 풀고 좀 생산성 있게 만들어주는 게 또 목표거든요. 그래서 양면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단일 통합 기구가 담당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방송 그러니까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이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를 그대로 둘 건지 축소할 건지 확대할 건지 이런 큰 하나의 문제가 있고 규제하고 콘텐츠에 대한 게 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 문체부 세 개로 삼원화돼 있어요. 이거를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은 누구나 내세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이거를 독임기구로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들 건지 어느 부처로 몰아줄 건지 이런 문제가 이제 거버넌스의 문제인데 이것도 저희 이제 특위에서 한 3개 안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개 안 정도에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이제 담아갖고 정책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야 되고 빨리 결정을 해야지 모든 게 좀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독임제가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내란을 겪고 나니까 이 자라복 아니 뭡니까 이 놀란 가슴이 돼서 말이죠. 독임제에 대한 경계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이런 거죠. 그
방송과 관련된 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존속하면서 거기서는 공공성 문제를 다루고 콘텐츠 관련된 거를 독임제로 뺀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예. 네. 이게 혼재되는 게 아니고. 예. 그럼 그 모든 기능을 다 통합하는 건 쉽지 않겠군요. 근데 그게 과제죠. 과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가령 그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K 문화, K 콘텐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뭐 50조를 투자하고 100조를 투자하고 근데 그 K 콘텐츠의 사실 원조는 방송 콘텐츠였거든요. 근데 방송 콘텐츠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 종속되면서 지금 글로벌 경쟁력을 못 갖고 상당히 위축돼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 내부 생태계는 고사 직전에 빠졌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가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저희 특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 정책은 독임기구가 타당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30년 기자 생활하셨고 예, 예. 또 신문 기자도 하셨을 뿐더러 이제 그 후반에 방송 기자도 예, 하셨지 예. 않습니까? 기자로서 언론에서 나의 대표작 뭘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옛날에 캄보디아 훈할머니, 네. 훈할머니 제가 캄보디아 가갖고 초청해갖고 와서 이제 고향을 찾아드린 일이 있어요. 거의 한 25년 넘었는데 그게 이제 되게 감동적이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였어요. 네. 훈할머니가 이역만리에서 이제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거기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 언론에서 이슈가 됐는데 아무도 그 후에는 보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를 직접 가서 훈할머니 만나서 얘기하고 훈할머니가 한국에 와서 고향을 찾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같이 비행기 타고 모시고 와서 결국은 여기 해서 고향을 찾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위안부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 또 역사성이 있는 그런 취재로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고향이 잘못 알려져 있었나요? 예. 네. 고향이 몰랐죠 처음에는. 네. 그 고향이 이제 그분이 오래 그 캄보디아에 계셔갖고 발음으로는 무슨 진동 이런 근데 이게 어딘지 몰랐는데 결국 마산의 진동이었어요. 그래서 고향을 찾고 가족도 찾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좀 사시다 돌아가셨죠. 예. 네. 덧붙여서 나름의 영업 비밀 취재 노하우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저는 이렇게 제보가 오면 이제 기자들이 그렇잖아요. 수 없는 제보가 오니까 제보를 뭐 어느 정도의 제보는 안 들으려 그러고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데 저는 어떤 제보도 좀 가슴으로 다 들어요. 듣고 하나하나 하고 다시 확인해서 현장 가서 이게 정말 얘기가 될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진심을 갖고 정성을 다하면 거기서 뭐 단독 특종도 나오고 또 그 상대에 대해서 취재원에 대해서 뭔가 언론인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일이 분명히 생겨요. 예. 네. 그러게요. 미디어 차원에서도 매체 차원에서도 그 제보가 몰리는 예. 매체가 예.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22대 국회 그 언론인 출신 초선의원이 1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 중에 이런 이슈도 한데 언론 개혁, 언론 정상을 위해서 뭘 하실 겁니까? 저는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기부터 그러니까 제가 영입인재로 들어왔는데 저하고 노종면 의원은 언론 몫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까 12명의 언론인을 얘기했지만 언론 개혁의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과방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언론 개혁의 큰 산은 공영방송 개혁이었거든요. 그래서 방송 3법이 우리가 얘기했던 기본적인 언론 개혁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송 3법이 이제 많이 왔기 때문에 아까 약간 민생 법안 때문에 늦어졌지만 그것을 잘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언론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거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방송계가 어떤 공공성도 있지만 그 상당히 경영상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유튜브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국민들한테 많은 그 역할을 하고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가 양극단을 달리는 게 있어요. 네. 좌우의 양극단. 유튜브가 양극단을 살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방송이 더 중요한, 레거시 미디어 방송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내란 12.3 계엄이나 내란 사태에서 뭐 공영방송 MBC가 보여준 역할, 이런 게 이런 양극단을 해소하고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기에 방송이 그 유튜브와 다른 차원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도 언론개혁의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영방송 개혁과 더불어. 예. 그러게요. 그 MBC가 뭐 신뢰도는 높고 뉴스 신뢰도가 높고 또 많이 본다고 얘기합니다만은 MBC 뉴스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유튜브 저널에 대한 법적 규제 예. 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내란을 겪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가정으려는 게 유튜브에 대한 규제예요. 그 전부터 나왔고 이번에 더 심해졌고, 그래서 저희 특위도 그렇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유튜브도 이제 공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규제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 특위에서도 뭐 관련 법안도 강화하고 새로 법도 만들고, 그리고 일단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언론중재법에서는 판단을 못하게 돼 있어요, 유튜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포함해서 유튜브를 어떻게 규제할 건 규제하고 또 진흥시킬 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규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든 만들어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윤석열이 뭐 삼중 중독이니 그런 얘기할 때 이제 그중 하나가 뭐 극우 유튜브 중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임기 초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유튜브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이제 공영방송들이 좀 역할도 하고 공영방송과도 좀 활발하게 접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후보 이렇게 할 때 유튜브부터 출연을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긴 상당히 적극적인 지지하는 매체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기존의 방송들 먼저 좀 출연하셨으면 했는데, 점점 가면서 좀 여유가 생기신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보면은 저번에 뭐 이승만 묘역 참배 이런 것도 사실 상당히 자신감이나 여유가 생기니까, 그리고 통합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 저번에 취임사에서도 이념 문제는 박물관에나 갖다 놓고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되게 실용주의자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에는 일단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공영방송과 좀 인터뷰를 하시라 이렇게 건의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유튜브가 양극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공영방송이나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 대통령이 이번에 해외 순방 떠나시면서 아마 기내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언론 여러분한테 최대한 기회를 많이 드리자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하셨던데, 이재명 정부에서 언론 통제 이뤄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이 여기 대표 시절에도 방송법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먼저 문재인 정부 때 방송법 기회가 있었는데 통과를 못 시켰잖아요. 그랬죠. 그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떤 정권을 잡아도 휘둘리지 않고 그런 방송법을 만들어야 되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법이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게요. 윤석열 정부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만 많은 해악을 끼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론 탄압, 언론 망가뜨리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언론인 출신이신데 언론 후배들인 언론 현업 종사자들에게 나름의 요청이랄까 구원이랄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옛날에는 기자들이 약간 지사적인 것도 있고 투사적인 게 있었는데, 지금 젊은 기자들은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기자와 근접한 세대들도 생각도 상당히 다르고, 근데 이제 기성세대들이 볼 땐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기성세대들은 여러 가지 역사의 어떤 험난한 시기도 거쳤고 또 더 위의 세대들은 전쟁도 겪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세대가 어떻게 보면 아주 정상적인 그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자들도 그 세대에 맞게 가는 건데 기성세대가 볼 땐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생각하는데 저는 젊은 기자들을 일단 존중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젊은 기자들이 어떤 일관성이나 객관성, 공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우리가 우려하는 언론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젊은 기자들 중에 좋은 기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하나로 묶어갖고 기자들을 좀 왜곡하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좋은 기자들을 점점 더 이렇게 많이 우리가 좀 더 역할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기자들 되게 위축하고 이렇게 이미 편을 갈라놓고 너넨 이래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회적인 정서나 분위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저도 좀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언론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말이죠. 그런데 조선일보 대표되는 하여튼 이 보수 매체들이 진보 정부를 하여튼 때로는 공격하고 그런 일이 뭐 앞으로도 벌어지겠습니다만 진보 정부에서 진보 언론들이 역할을 못하는 자기 검열을 한달까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도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방송법, 공영방송이 제대로 그 방송법에 따라서 자리를 잡으면 공영방송의 효과로 그 뭐 다른 그 옆에 있는 방송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흐름이 언론이 제대로 언론의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정권에 대해서 막 홍보만 해준다고 정권을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견제와 감시를 정확히 해서 그 정권이 잘 갈 수 있게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령 아주 지지도가 강한 분은 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언론의 역할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국민들도 인식할 필요가 있거든요. 언론이 무조건 이 정권이 들었으면 이 정권에 대해서 도와주고 이거보다는 그 정권이 잘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언론이 뭔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게요. 뭐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카메라를 4개 더 설치한다 그랬을 때 저는 수긍하지 않습니다만 언론의 비판이 위축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쪽 국힘당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연장에서 뭐 개딸들이 무슨 뭐 이 좌표찍기를 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뭐 전혀 뭐 수긍하지 못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언론은 자기 기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권에도 언론은 언론의 역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공정하고 객관적이면 되니까요.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정 활동하는 동안 임기 중에 꼭 해보겠다 그렇게 그 다짐할 만한 거로 뭘 꼽으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언론 몫으로 들어왔으니까 아까 얘기한 언론 개혁에 있어서 얘기한 아까 방송법하고 그리고 언론 생태계를 복원해서 언론이 건강하게 생존해 가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 입장에서는 제가 국회의원이 또 언론계의 대표격으로 온 이유이니까 그 부분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네. 예, 많은 성과 내시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언시국TV 핫 인터뷰 오늘은 국회 과방위원이자 새 정부의 미래 정책을 제안할 방송 콘텐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민주당의 이훈규 의원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